교재 이제 10페이지 들어가고 통합과학. 자, 통합과학은 말 그대로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 파트가 3학년 때 지금 배우는 거에는 단원별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우리 3-1이 뭐였니? 화학 변화와 규칙성이 했었죠. 그래서 화학 단원이요. 2단원이 날씨의 변화해가지고 우리 기상, 기압, 뭐 구름 만들어지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3단원이 운동, 물리 부분에서 했었고, 4단원이 자극과 반응해가지고 우리 신경계, 감각기관 이렇게 공부했어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과학은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학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시간의 흐름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라고 공부하는 것이 통합과학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맨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때 원소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태양계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현재는 얘네들이 각각 만들어진 모든 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미래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신소재가 어떻게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통합과학이에요. 우리가 대단원 1-1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 과학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과학의 기초는 원래는 없던 교육과정이에요. 이번에 22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통합과학이 지금 수능 교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다소 어려웠던 부분은 고2로 넘어가고 조금 쉬운 부분만 남았다. 그래도 중학교 2학년, 3학년보다는 훨씬 내용이 어렵다. 지금부터는 노트 필기, 새로운 노트 가지고, 새로운 노트 준비해가지고, 통합과학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어디 예쁘게 개념 노트 정리하시고 그 노트를 잘 챙겨뒀다가 너희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과학 시간에 수업할 때 그 노트 펴놓고 여러분들 수업 임하세요. 알겠죠? 과학의 기초는 우리가 쓰는 이 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학에는 어떤 단위를 쓰는지, 그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과학의 기초입니다. 자, 첫 번째 교재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10페이지는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과학의 기본량. 스님이 과학의 기본량 공부하기 전에 앞에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와, 선생님 충격을 받았어. 과학이 뭔지를 다 모르더라고. 설마 너희도 그런 건 아니지? 아니, 나 과학이 뭐니? 야, 과학이 뭐니? 야, 너 과학이 뭔지도 모르고 중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도 공부하고 그랬어? 야, 과학이 어떤 과목이야? 어디서 공부하는 게 과학이야?
우리 한국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옛날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한국사예요. 과학은 뭐야? 야, 너 이거 과학도 모르면서 과학 공부한 거야? 웃긴다 그래도. 과학부터 살펴보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과학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자연 현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 칠판 중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니? 떨어지죠, 없죠? 왜 떨어지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주 쉽게 직역하면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머리카락이 왜 자랄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잖아. 왜 배고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 왜 흥분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박동이 빨리 뛸까? 왜 여름에는 더울까? 이런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과학입니다. 알고 넘어갑시다. 이 자연 현상 중에서 움직이는 것, 운동과 관련된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물리입니다. 그 다음 엄청나게 작은 원소, 원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들. 왜 산소로 수소 두 개랑 결합해가지고 물을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화학.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공부하는 건 생분입니다. 나는 왜 아빠를 닮았을까? 왜 나는 엄마를 닮았을까? 이런 것도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 천체 이런 것들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구과학. 얘네들이 교재에서는 다 어떻게 돼서 난다? 통합해서 난다. 이게 통합과학. 이제 과학이 뭔지는 대충 이제 감 잡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2학년 가서는 나는 운동이 나랑 맞다 그러면 물리원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나는 원소들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럼 화학원을 선택하면 돼. 그 다음 난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왜 나는 아빠 닮았을까? 왜 아빠하고 엄마는 다 A형인데 나만 O형일까? 그런 것도 공부해야 돼. 그럼 생물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해되죠? 자, 이제 과학의 기본량인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 시간, 공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자연 현상은 다 어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다. 이 시간과 공간을 알아야지만 자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을 우리가 자연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세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규모라는 걸 규모가 크다 작다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기는 밑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규모는 어떤 자연현상의 범위, 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범위나 크기를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공간에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연세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냐면 규모가 작은 미시세계와 규모가 조금 큰 거시세계로 나눈다. 요거를 구별하는 거 별표예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누는데 미시세계, 미시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어떤 세계? 규모가 작은 세계를 시공간이 작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되게 작은 어떤 것들이 미시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자.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이죠? 겁나게 작아. 이런 걸 미시세계라 한다 이 말이에요. 분자, 이온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미시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세계는 규모가 큰 세계를 그러면 거시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칠판, 우리 지구, 은하, 우주 이런 거 규모가 제일 큰 게 우주죠, 그렇죠? 그 다음 은하 이런 거. 아주 쉽게 말하면 미시세계는 사람의 감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이거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거시세계는 사람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 됐죠? 선생님 이제 중학교 이 통합과학이 왜 어렵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다 배웠죠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너희들 모르는 거는 수업하다 모르는 거는 집에 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오투책 찾아가지고 개념 다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설마 버리는 건 아니겠지? 책은 버리지 마. 은하 크기 지금 3만. 3만? 오, 그쵸. 요 3만 정도 숫자는 외우세요. 3만 파세기. 굿, 잘했습니다. 3만 파세기고 요거로 광명을 하면 몇 광명? 15. 오, 비슷했어.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크기다. 우리 은하. 그만큼 크다. 이런 은하가 약 1억 개 정도 모여야지 우주다. 그러니까 겁나 크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시세계에서 원자를 한번 보면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누가 있니? 플러스를 나타내는 원자 행진이죠, 그렇죠? 요 주위를 누가 돈다?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덜 좋죠. 전자가 회전하는데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 0.1 나노미터. 0.1 나노미터. 요 나노미터 당연히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0.1 나노미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랑 같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면 소수점이 9개. 0.000000001 미터 이렇게 돼요. 0.00001 미터. 그러니까 1미터를 천등분한 게 1mm. 1mm를 또다시 천등분하고 그 천등분을 또다시 천등분한 거야. 이거 크기가 겁나 작다 이렇게 돼. 그 다음 전자가 이 원자의 뒤를 뺑그르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짧게 걸릴까? 얘는 얼마? 50 아토초. 이게 AS가 아토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 초로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8승 0.00000000000000000초 1초. 그만큼 작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규모가 너무 작다. 이걸 미시세계라고 한다. 그럼 거시세계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비슷한 거 한번 볼까? 태양이에요. 이 태양 주위를 누가 돈다? 우리 지구가 돈다. 어디서 우리 단식의 방법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러면 크기를 얘랑 비교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 얼마나 될까? 1억 5천 킬로미터. 1억 5천 킬로미터. 겁나 멀죠, 그렇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근데 1,000,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 요 1억 5천 킬로미터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 이거를 뭘로 하자? 1AU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1AU. 들어보니? 안 들어봤니? AU보다 더 큰 개념, 요보다 더 큰 개념은 뭐니? AU보다 더 큰 개념. LY 광명에서 광명.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 광명. 이 광명보다 더 큰 개념. 뭐야? 다 까먹었죠. 파생. 요거 숫자 하나는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1파섹은 몇 광년? 이건 7단원에서 중간 너희들 기말보다 시험 보면 될 수 있으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3.26광년. 이한이 이거 모르면은 너 농담 아니고 학원 그만둬야 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뺑글글 도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그렇지. 얘는 1년 365일. 시간이 얘는 365일이고 1년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미시세계라고 하고 요거를 거시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나눈다.
그것만 알아보세요. 왜 이렇게 나눌까? 우리가 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과학인데, 그럼 이런 자연현상을 공부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규모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얘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현미경 개발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얘는 무슨 말 천천만은 그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탐구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시간, 공간, 이 시공간의 크기에 따라 탐구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요게 교재 10페이지 거기 미시세계 세계 거시세계 요거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지 나무다 별표 해주세요. 우리 네모 박스 해가지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시공간의 규모 그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자연현상의 탐구, 자연현상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야 된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탐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럼 시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지. 이 시공간을 어떻게 측정할까? 우리 시공간에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야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저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다. 159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렇죠? 걔네들이 일어나니까 왕이 야 대신들 3시까지 다 모여, 궁궐에 다 모여. 그렇게 했겠니? 시계 보면 어떻게 3시에 그때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어? 옛날에는 시간을 측정할 때, 옛날 과거에는 시간을 측정할 때 주로 뭘 이용했냐면 태양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태양 저 꼭대기 있을 때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밤에는 어떻게 약속해요? 밤에는 약속 안 해? 밤에 우리 밤에 만나자. 밤 9시 만나자. 이거 어떻게 해요? 밤에는 태양 위치는 누구 대기? 그래. 태양 위치 오가 달의 위치나 모여가지고 우리 보름달이 맨 위에 있을 때 만납시다. 혹은 상현달이 좀 정위치 말고 조금 기울어졌을 때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 근데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 또 국뽕에 한국의 자신감 얻어야 되는 게 요 태양의 위치 가지고 만든 시계가 해시계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옛날에는 시계가 없을 시대에는 로마 시대 여기 5시에 경기 있으니까 5시에 만나서 이렇게 했겠니?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시계를 발명했어요. 조선시대. 어떤 거냐? 앙구일구라고. 앙구일구. 거기 보면 앙구일구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요게 앙구일구인데 다른 해시계와 차이점이 뭘까? 얘는 시각도 알 수 있었지만 뭐도 알 수 있었다. 그림자의 길이 가지고 계절도 파악할 수 있어요. 해시계 가지고 지금 12시다. 여름에 12시다. 겨울에 12시다. 봄에 12시다. 이거를 그림자 가지고 계절도 파악해. 그 시계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조선시대. 그 다음 공간 측정. 공간은 대부분 뭐로 하냐면 거리나 길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리나 길이를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이건 신체 일부 여기서 이만큼, 다리 여기서 이만큼, 손가락 이만큼, 요 손가락 길이만큼 요 한 마디, 요 손가락 한 마디 한 마디 요 길이를 아직까지 우리 단위로 쓰는 우리 신체 일부가 있어요. 요 손가락 한 마디가 12마디하고 비슷하다라는 게 손가락 12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12마디. 여기서 정도적으로. 요게 되는 게 바로 위하고 소장 사이에 붙어 있는 누구? 12지장은 그 뜻이에요. 12지장이 요 손가락 한 마디가 12개 정도 길이 정도 되는 게 장이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12지장 이야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그 신체 일부라 짓든지 아니면 또 뭐가 것이 있겠니? 거기 보면은 막대 이용한다. 어쨌든 과거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정확히 측정이 안 됐다. 정확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현재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까? 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시공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요. 시간은 어떤 시계를 쓴다 하면 셰슘 원자 시계를 씁니다. 셰슘 원자 시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이 세슘 원자 시계는 셰슘이라는 원자를 가지고 이 원자가 셰슘이라는 원자가 얘가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냐면은 약 1초에 9, 1, 2 숫자 되게 커요. 거기 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1억 9천번 뜁니다. 91억 9천번 1초에 91억 9천번을 진동한다. 그래서 걔의 진동을 따져보니까 셰슘 원자 시계를 쓰면 약 1초에 오차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얼마나 정확한지면은 단 1초에 오차가 생기는 게 약 180년 만에 한 번 1초에 오차가 생길까 말까. 그만큼 정확한 시기예요. 우리나라도 셰슘 원자 시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측정. 공간 측정은 누굴 이용한다? 빛을 이용한다. 빛을 이용한다. 빛 이용합니다. 빛. 자, 이 빛의 속력을 이용할 때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빛은
1초에 얼마나 간다?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리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그래서 빛 쭉 쏘면 쭉 갔다가 되돌아오는 속력을 계산하면 거리를 알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빛의 속력을 이용해가지고 레이저 포인트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 해가지고 돌아올 때 슉슉 하는 거. 이걸 레이저 길이 측정이지. 혹시 옛날에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전세집 집 알아주고 막 그러고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기계 가지고 요 대충이면은 충무로 슉 해가지고 높이 측정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 3m 이렇게 쭉 측정하는 거 그게 다 레이저 기계 측정. 다 무엇을 이용한다? 빛을 이용한다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사실.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요. 11페이지. 그러면 현대의 기술 측정.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의 기술 측정. 큰 거 측정할 때, 엄청나게 큰 거, 지구나 우주 이런 걸 측정할 때, 무엇을 인공 위성을 이 인공위성 가지고 우리 지구 크기 겁나게 정확하게 측정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지구 크기 어떻게 측정했니? 생각나는 과학자,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지구 크기. 그렇죠? 에라토스테네스가 하인시켜가지고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우물에 막대기 통에 꽂아가지고 한쪽에는 그림자 생기고 한쪽에 그림자 생기고 그리고 호의 길이 대 억각 중심각 크기 구해가지고 기억나죠? 2파이R 대 360도는 세타 대 호의 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측정했는데 오차가 겁나 많았죠? 왜? 호의 길이가 정확하지 않았고 화인이 그랬더니 걸어가가지고 호의 길이가 925km인데요 정확하지 않았네. 그 다음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이네. 근데 이 크기를 어떻게 지금 오늘날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지구 있으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더 훨씬 더 정확하다. 그 다음에 우주 많은 거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여기다 삥 걸면 여기서 많은 경우 촥촥촥촥 다 찍는다. 최초의 우주 많은 경이 누구 거? 허블이라는 과학자 이름 잡고 허블 많은 경이라고 하고 지금은 제일 정확한 것은 제임스 웹 우주 많은 경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크기가 좀 더 작은 거 조금만 갈 때는 좋습니다. 전자현미경 씁니다. 여러분도 과학실에 있는 건 전자현미경이 아니에요. 내일 과학실에서 현미경 본적 있니? 그거는 광학현미경입니다. 이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더 전자를 요 새끼를 관측할 수 있는 현미경. 그게 전자현미경. 좀 더 정확한 것은 뭐니?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이런 것도 쓰고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쓰고 혹은 원자힘 현미경 쓰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하고 교재 11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갈게요. 개념 확인 문제. 자, 핵심 체크.
자연 세계에는 우리 자연 현상은 뭐와 뭐로?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연 현상의 크기. 자연 현상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규모라고 한다. 자연 세계는 크게 무슨 세계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밑에 시간과 길이의 측정을 현대적인 방법. 시간은 누구? 현대적인 방법. 시간은 누구? 셰슘 원자 시계. 길이나 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빛의 속력을 이용한다. 됐습니까? 넘어가네요. 이제 12페이지. 오늘 선생님하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33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신나지 않아서 많이 안 합니다. 이하님 왜 그런 눈빛을 주시더라고? 너무 많다는 뜻이야? 너무 많다는 뜻이야? 너무 적다는 뜻이야? 아이, 안 맞다. 보자. 페이지 12페이지. 이제 과학의 기본량 이제 들어갑니다. 시간, 공간 넘어서서 이제는 기본량과 단위. 자, 일단은 과학의 기초에서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요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측정 어떻게, 길이 측정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가 요 기본량과 단위에서 나와요. 자, 기본량은 뭘까? 기본량. 우리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연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설명하는 물리량,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량, 이 물리량 중에 뭐가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물리량에 따라 가지고 단위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이 기본량에는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이 기본량 7개는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중요하고 뭐 해야 된다? 암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나온 거 네모 박스에 7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현재 SI라는 국제 단위계에서 지금 현재 아예 딱 정해놨어요. 요 단위 7개만 쓴다. 그 외의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량 7개 스님이랑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 기호로는 t를 쓰고 이 시간의 단위는 선생님 이제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시간의 단위는 뭘 쓴다? 세크. 초를 쓴다. 초. 시간의 단위는 분이 아니고 시가 아니고 뭐다? 초다. 초. 1초, 2초, 초. 세크가
단위라는 거예요. 시간은 잘 알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거리 혹은 길이. 얘의 기호는 뭘 쓰니? S를 쓰죠. 그렇죠? 단위는 뭐 쓰니? 미터 쓰니. 미터가 기준이에요. 1m, 2m가 기준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요거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 질량은 기호로 m을 쓰고 단위는 뭐 쓰니?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을 씁니다. 킬로그램. 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낚는 게 뭐냐면은 요 질량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낚는 게 무게하고 많이 낚을 거야. 질량과 무게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무게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질량 곱하기 9.8. 너 이거 틀렸잖아. 네. 기억나지? 쌤도 바로 기억나는데 질량이 무게인 줄 알고 체크가 틀렸잖아. 기억했는데. 그러면 까이나 9.8이 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우리 상관을 할 때. 9.8. 중력 뭐? 가속 이게 9.8까지. 따라서 질량이 뭐냐면은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에요.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무게는 변합니다. 얘는 변한다.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 지구에서 무게 재는 거하고 달에 가서 무게 재는 거하고 다르다면 달이 무게가 6분의 1 정도 가벼워진다. 하지만 지구에서 재나 달에서 재나 스승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질량, 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다 할 테니까 봅시다. 네 번째 뭐 나오니? 전류 나오죠, 그렇죠? 전류의 기호는 I. 단위는 뭐 쓴다? 암페어 쓰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전압 단위는 뭐니? 볼트 썼죠? 저항은 옴 썼죠? 그쵸? 그래서 우리 옴의 법칙 해가지고 R이면 R분의 V 그쵸?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기억납니까? 다섯 번째. 자, 질량 낚이면 안 된다 그랬고 얘도 낚이면 안 돼요. 얘가 누구냐? 온도예요. 이때 온도는 T를 쓰는 거예요. 온도의 단위는 뭘 쓰냐면 K를 씁니다. K가 뭐다? 켈빈을 씁니다. 과학에서는 이제는 온도는 다 켈빈을 씁니다. 켈빈. 이때 켈빈은 얼마나 절대 온도를 의미합니다. 절대 온도. 그럼 절대 온도가 뭐야? 뭘 절대 온도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하나 보세요. 절대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 기준입니다. 입자의 운동. 입자는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누가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가? 여기.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게 기체죠. 기체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액체는 요 정도, 고체는 요 정도. 그리고 이 입자의 운동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의 운동이 막 활발해져서 기체의 부피가 커집니다. 압력을 누르게 되면은 부피는 작아진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는 커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게 샤를 법칙. 압력과 온도의 관계는 보일 법칙. 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입자의 운동이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운동이 점점점 둔해지다가 아예 입자가 딱 멈춰버리는 온도. 요거를 0켈빈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0켈빈) 이 0켈빈이 이제 온도는 절대 온도하고 또 무슨 온도하고 관해? 시험 선생님이 섭씨 온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섭씨 온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섭씨 온도. 그러면 0켈빈을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 된다? 영하 273도 정도. 영하 273도 정도 되면은 입자가 딱 멈춰버리네. 안 움직인다. 오케이?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거야. 온도 잘 알아보시고. 7, 6번째. 이제 광도가 나와요. 광도는 단위를 CD로 쓰고 뭐라고 그런다? 칸델라라고. 광도가 뭐냐? 광도. 처음 들어보니? 광자는 무슨 광자? 그래, 빛광자예요. 빛광자. 그러면 얘는 뭐야? 광도라는 거죠. 빛의 세기 혹은 빛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주 간단하게 태양은 사방으로 빛을 내죠, 그렇죠? 빛을 내죠. 이 통틀어서 이 빛의 양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광도라고 한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광도라는 표현보다는 뭘 더 많이 쓰냐면은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조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조도는 우리 여기 이제 만약에 지구가 있으면 이 태양빛이 여기 도달할 거 아니야. 여기 얼마만큼 도달했냐. 즉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양, 이걸 조도라고 해요. 이쪽으로 가는 빛의 양 말고 우리 지구한테 비추는 빛의 양, 이걸 조도라고 하고. 참고적으로 하나 보세요. 조도는 단위를 럭스를 씁니다. 럭스. 미술 시간에도 가끔씩 쓰죠, 그렇죠? 1000럭스, 10,000럭스, 뭐 이런 거 안 들어봤나? 안 들어봤지니까 지나가. 7번째. 물질량. 물질량. 자, 물질량은 단위로 뭘 쓰냐면은 몰을 씁니다. 몰. 1몰, 2몰, 3몰 이렇게 할 때. 그럼 물질량이 뭐야? 뭘 물질량이라고 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이거 화학원 시간에 들어가면은 물질량, 몰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볼 거예요. 물질량은 뭐냐면 입자의
개수. 요 입자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입자의 개수를 물질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자는 이런 입자들은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개수로 세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 그럼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를 이거를 다 셀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너희 집에 지금 현재 쌀알 몇 개 있어? 그 쓸면 쌀알 몇 개 있는? 오씨, 다 얹혀서 있어, 그렇지? 그 쌀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쌀자루에 담아가지고 쌀 한 자루, 쌀 한 포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10kg짜리 한 포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입자의 개수가 너무 작으니까 이 입자를 몇 개, 1몰이라고 하는 거는 약 6 곱하기 10의 23승, 이거를 1몰이라고 해요. 입자가 6의 10의 23승이에요. 6하고 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3개 붙이는 거야. 6. 23개.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렇죠? 그거를 다 통틀어서 이만큼 뭉쳐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요 들어있는 입자를 1몰 이렇게 본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왜 대답을 안 하니? 자, 유도량 들어가죠. 요 기본량은 7개. 쌤 어떻게 하라 그랬니? 암기하셔야 된다. 암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기본량에서 유도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도량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량과 단위, 얘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도량과 기본량 어떻게 하라고 섞어서 구별시키라고. 요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유도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유도량을 외워야 되니 기본량만 외우면 되니 기본량 7개만 외우면 된다. 이 기본량 7개 나머지 단위들은 전부 다 뭐다? 유도량이다. 유도량의 단위다. 그럼 이 유도량은 뭐냐? 어디서 유도된 거야? 기본량에서 유도된 거. 유도량은 기본량 7개에서 유도된 물리량을 선생님이랑 어떤 거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거 알려줄지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선생님 설명을 드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 외에도 또 알려주셨다. 그럼 그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기본적인 거 알려줬는데 선생님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럼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유도량은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흰색으로 배워봅시다. 노란 거 7개만 외우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면적 혹은 넓이 어떻게 구하니? 얘 넓이 어떻게 구하니? 1이고 2야. 1 곱하기 2. 다시 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다, 그쵸? 맞습니까? 요 가로의 단위가 뭐니? 가로 길이, 가로 거리의 단위는 뭐니? 미터죠. 세로의 단위도 뭐니? 미터죠, 그쵸?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넓이는 어떻게 된다? 미터에
이 기본량 7개에서 유도된 거야. 그래서 유도량이야. 부피는 뭐니? 세제곱. 그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하잖아. 그래서 가로 미터, 세로 미터, 높이 미터. 미터니까 부피는 어떻게? 세제곱미터. 다 기본량에서 유래되는 거야. 물론 고체일 때는 이렇게 세제곱미터를 쓰고 액체일 때는 뭐 쓰겠니? 미터 혹은 밀리리터 이렇게 씁니다. 중학교 때 밀도하면서 배웠잖아. 뭐야? 이 반은 세 번째. 바로 밀도 맞지. 쌤 밀도 아이들이 쌤한테 지금 몇 학년 때부터 배우지? 중 3이요. 2학년? 너 중3 때 배웠나? 중2 때 배웠나? 중3 때. 중2 때 안 배웠으니까 쌤들 너희들한테 질문을 안 하는데 밀도는 어떻게 배우라고? 밀도는 집이다 이렇게 배우라고 했거든. 선생님들 배웠던 애들 중학교 2학년 때 밀도는 집이다. 이거 되게 밀도가 되게 중요해. 밀도는 집이다. 집은 뭐니? 어분이 뭐니?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해. 그래서 선생님 밀도는 집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자, 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외워야 됩니다. 킬로그램, 퍼, 부피라는 세제곱 미터. 이게 밀도의 액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거 씁니다. 됐죠? 여기 밀도가 즉 기본량에서 다 나왔다.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다. 그 다음 네 번째 중학교 최근에 배운 거 3단원에서 배웠던 거 속력 혹시 공식 기억납니까? 물질 빠르기 뭐보는 뭐 기가 굿! 단위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분의 거리다. 요 공식을 잘 모르겠으면은 뭘 파악하면 되냐면 단위를 파악하면 돼. 거리가 뭐예요? 미터에서 미터 퍼 시간이라는 거니 세크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속력이 다 돼요. 따라서 이 유도량을 왜 공부하냐면은 이 유도량을 잘 알면은 뭐를 할 수 있다? 과학의 공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속력의 공식은 모르겠는데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오면 그 밑에다가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1미터 퍼 세컨드, 2미터 퍼 세컨드, 3미터 퍼 세컨드 나오면은 미터 퍼 세컨드? 아 세컨드 시간이고 얘는 거리구나.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공식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속도. 가속도는 뭐니? 가속도 기호로 A를 나타내고 얘는 V를 나타내고. 가속도 가짜가 변할 가짜. 빠르기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한다. 빠르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가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가속도는 단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다.
그러면 속도 단위 뭐니? 속도 단위 뭐니? 그랬잖아. 속도 속력이 단위 미터 퍼 세컨드야. 미터 퍼 세컨드. 시간 단위는 세크잖아. 그러면 세크분의 미터 퍼 세컨이니까 어떻게 세컨이 제곱이야. 그래서 미터 퍼 세컨이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야. 그럼 여기서 어디다가 단위를 써줘야 되니? 9.8. 여기다가 정확하게 하려 9.8 뭐 써야 되니? 9.8 미터 퍼 세컨 제곱을 써줘야 돼. 왜? 중력 가속도니까. 됐나요? 미터 퍼 세컨. 이거 모르는 건 아닌 거야. 힘은 못 팔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 그랬죠. 기억납니까? 뭔데 이게? 그래서 퓨마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퓨마. 그거 봐요. 넌 나이키고. 나이키. 디스커버리는 어떻습니까? 디스커버리 뒤에 쌤좀 이렇게 생긴 거 보여. 이렇게 생긴 거 뭐야? 필라. 그죠? 퓨마는 이거 퓨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봐도 퓨마잖아. 자세히 보면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러냐면 F는 FA야, 퓨마야. F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선생님 퓨마라고 외우라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 그럼 얘는 단위가 뭐니? 질량 단위. 외워. 지금 계속 기본량 외워야 돼. 질량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뭐였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얘가 힘의 단위예요.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누구다? 힘을 맨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뉴턴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 상단을 할 때 나무 상단을 30뉴턴으로 잡아당겼을 때 30뉴턴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런 표현 나왔잖아. 그게 힘의 단위야. 됐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까면 압력이 뭐야? 누르는 힘. 그렇지, 누르는 힘. 오, 그러면 압력은 누른다 어디에다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계산해봐. 힘이라는 게 뭐였니? 뭐였죠? 그러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인데 여기에 면적이 뭐였니? 미터의 제곱이죠.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세컨의 제곱 이렇게. 이게 압력이다. 힘의 단위가 면적까지 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의 제곱. 이게 압력의 단위. 하나 더 할까? 마지막. 농도. 아, 진하다, 연하다. 이게 농도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입자들이 들어가 있냐, 소금의 입자들이 들어가 있냐, 나트륨 입자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이
부피 안에. 따라서 농도는 뭐분의 단위 부피분의 입자의 개수. 입자의 개수를 우리 뭐라고 그랬니? 입자의 개수. 물질량. 그럼 얘의 단위, 물질량의 단위 몰이요. 몰 퍼 부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됐죠? 요게 지금 13페이지 위에 나온 거예요. 에이?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유도량이 있는데 이 유도량은 다 없었다. 요 7개에서 왔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광금은 잘 안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요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시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단위가 없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빵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70개를 먹어버리고 30개만 남았어. 몇 퍼센트 남은 거니? 얼마 남은 거야? 100개 중에 30개만 남았으니까 30%잖아. 배터리 100 중에서 30만 남아있어. 나 지금 배터리 30%밖에 없는데 이렇게 표현 쓰잖아. 그쵸? 그 비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희들 퍼센트라는 거는 단위가 아닙니다. 비율인 거지. 두 가지로 나눠서 되고 여기 퍼센트죠.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친절하게 적어놨죠. 100이라고. 100분의 1이야. 그러면은 얘는 1000분의 1이죠. 그쵸? 1000분율이에요. 1000분율. 1000분율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퍼밀이라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7단원 해수의 농도 할 때 배웠어요. 퍼밀 혹은 PSU. 그래서 농도는 이거 쓰기도 하고 PSU 쓰기도 합니다. (13페이지) 개념 확인 분식. 기본 양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7개 있다. 얘 단위는 뭘 쓴다? 국제 단위계 SI를 쓴다. 기본량의 단위는 SI를 사용한다.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7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낸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었니?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14페이지, 15페이지 1번, 5번, 7번, 9번 문제 풀어봐 주세요.
다 풀었나요? 자, 1번의 정답은 기름, 미음, 디귿 다 맞습니다. 5번 정답은 5번, 7번의 정답은 1번, 9번의 정답은 4번. 넘겨서 12번 풀어보세요. 기본형과 단위를 잘못 짝지어진 것은 암기 하라고 그랬죠. 7개. 그래서 일부러 안 지웠죠. 그렇죠? 몇 번이니? 3번이죠. 그렇죠? 온도는 뭘 쓴다? 켈빈 쓴다. 섭씨 온도 안 쓴다. 요거 나눈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18페이지 측정 표준과 정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측정과 측정 표준. 자, 측정과 정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과학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요 탐구할 때 그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 이 측정할 때는 미시세계냐 거시세계냐에 따라 가지고 측정하는 단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뭐라 그러고 요거와 비슷한 어림이라는 것을 어림. 측정과 어림 요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측정은 뭘까? 어떤 물질의 양을 재는 말로는 양을 잰다. 그럼 양을 잴 때 어떤 거 써야 된다? 적절한 잠시만요. 정보 좀 볼게요. 측정 단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해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은 여기서 측정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 여기서 측정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러면 어림은 뭘까? 어림은 물질의 양을 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아, 저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측정 도구 없이 그냥 눈으로 대충 선생님 똑같아요. 측정 도구 없이 체중계 없이 선생님 가윤의 체중을 대충 어린 잡아서 48kg입니다. 어린 잡아한다. 그럼 이 어린 잡아서 측정 도구가 없으면 얘는 정확한 측정에 측정 도구 없지만 측정 도구에 뭘 준다?
어린 자고 봤더니 까윤이가 100g, 200g 단위는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어린 자고 봤을 때 한 48kg이야. 그러면 48kg, 킬로그램을 재는 어떻게? 체중계를 쓰고. 만약에 요거 한 100g, 뭐 한 50g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50g, 100g 정도 나는데 요거 잴 때는 체중계 재기 정확히 안 하니까 어떤 거? 양팔종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에 맞게끔 측정 도구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표준 측정입니다. 측정 표준. 자, 이 측정 표준에는 별거 하나 하시고 너희들 거기 2번 측정 표준. 자, 얘는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값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방법을 이해. 그래서 누구나 해도 정확한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측정 표준을 쓴다. 그럼 여기 측정 표준에는 뭐가 있냐면 적절한 측정 도구를 써야 되고 측정 방법이 같아야 되고 측정 단위가 같아야 돼요. 굳이 따지면 측정 물질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나 지금 똑같아요. 소음을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어떤 애는 기로 소음을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소음 측정기라고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측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측정 표준의 활용. 측정 표준이 어디에 이용이 될까? 첫 번째, 온도와 관련된 거. 우리 폭염. 지금 우리 여름 엄청나게 덥죠? 뭐 언제를 폭염이라고 할까? 낮 최고 기온이 뭐 36도 이상을 폭염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도 다시 36도라는 적절한 측정 단위를 쓰는데 다 36도 쓰는데 다른 애만 36K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위를 일치시켜야 돼. 그럼 측정 방법은 지표면에서 온도계를 지표면에서 떨어뜨려서 10cm 떨어뜨는데 여기다 온도계를 설치한다. 똑같았는데 어떤 애는 여기다 측정하면 온도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두 번째 또 뭘 이용한다? 물체의 빠르기를 이용해서 가속 카메라에 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했던 농도를 가지고 뭘 측정한다. 혈당량 측정한다. 혈당량은 얼마 농도가 조금 안에 혈액 속에 얼마만큼 들어있다 그런 거 씁니다. 네 번째 소리 가지고 소음 측정한다.
이 소음 측정할 때 너희들 단위를 뭘 쓴다 하면은 데시벨을 쓴다. 데시벨. 들어봤죠? 데시벨. 뭐 이런 거 쓴다. 그 다음에 5번째 식품의 성분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은 몇 킬로 칼로리 들어있다, 단백질 얼마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나머지 그렇죠? 칼로리 이런 거. 칼로리 이런 것도 들어가. 그 다음 6번째 자동차 부품 생산할 때도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와갑니다. 이제 20페이지 들어. 20페이지. 신호와 전송. 이야기 따라오고 있지. 신호라고 해. 신호. 자, 신호라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이 변화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예가 있어요? 온도. 자연에서 지금 우리 자연에서 온도가 여름에는 올라갔다 겨울에는 낮아졌다 변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의 양 변하죠, 그렇죠? 구름이 있으면 빛의 양이 적게 오고 구름 없고 하면 여름에는 빛의 양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 기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달라지는 것을 정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수치해가지고 이 자연 신호를 분석하고 측정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유용하게 만든 것을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용하게 만든 것.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 사람의 체온이 몇 도 되면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의 온도, 체온 가지고 뭘 할까? 건강 상태도 파악할 수가 있다. 사람이 몇 도 올라가면 위험하더라. 아니 몇 도 올라가면 사람 위험하다. 40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 생명이 위험하다.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야. 그럼 그런 정보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진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지구 내부 구조 파악할 수 있다. 지구 내부 구조. 네 가지 위에서부터 하면 시각, 멘틀, 외해,
야, 여기서 액체 상태 누구? 외만 액체 상태. 따라서 지질파 중에서 지질파는 무슨 파? P파, S파에서 좋죠. S파가 액체를 통과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구 내부부터 파악할 수 있다.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오는 빛, 이걸 분석하면은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다음에 우주 나이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신호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신호의 종류는 크게 아날로그 신호. 이 아날로그 신호는 얘네들 자연에서 보는 신호, 자연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자연 신호. 이 자연 아날로그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는 연속적인 신호. 온도가 1도, 2도, 3도 쭉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1도 다음에 갑자기 10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근데 아날로그 신호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신호는 자연 신호를 뭘로 바꿔주는 거?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 얘는 훈련 속도입니다. 훈련 속도. 쉽게 말하면 우리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1도 다면 바로 2, 3 이렇게 딱 끊어서 올라간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걸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 즉 자연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얘가 누구다? 얘를 우리가 센서라고 부릅니다. 센서. 그러면 센서는 뭐였다? 센서가 뭐였니? 자연 신호를 뭘로 바꿔주는 거?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센서라고 한다. 즉 연속적을 뭐로? 불연속적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센서라고 합니다. 됐죠? 센서의 종류 첫 번째 자연적인 신호 빛 이용하는 거 무슨 센서? 우리 마우스에 쓰는 거 마우스 너희들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마우스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보면 빨간 불빛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고 자세히 보면 빨간 불빛 나와. 이게 무슨 알겠다? 방 센서를 알겠다. 두 번째 온도 말고 그런 온도 센서죠. 어디? 온도 센서.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 강실의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으니 저 온도 센서 감지해가지고 어떻게 꼭 일정 뜨거운 거 확 올라갔더니 꼭 센서가
세 번째, 냄새, 기체. 얘는 어떤 센서? 화학적 센서. 저 화학적 센서 저쪽에 있는 거.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경보기가 울려서 삐삐삐삐 가스가 새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센서. 됐죠? 그 다음에 압력. 어느 일정의 압력을 가해야지 얘가 압력을 느끼는 거. 삐 압력을 느끼는 거. 이거 어디에 많이 쓰이는? 펑 하는 거. 지뢰에 쓰는데 지뢰를 매설해 놔가지고 일정 압력이 가해져야지만 펑 터지는 거. 그럼 전차 압력 폭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힘으로 눌러야지만 터진다. 그래서 사람이 밟으면 안 터지고 탱크가 지나가면 펑 터져버려. 지뢰. 그것을 압력 센서. 이 디지털 신호를 뭘 쓰냐면 이진법을 씁니다. 이진법. 0 아니면은 1 여기 두 가지 신호로 삐삐삐삐삐 끊어주기 때문에 불연속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럼 디지털 신호 어디 제일 많이 쓰니? 디지털 신호 어디 많이 쓰니? 이런 데 많이 요 센서를 가지고 어디에? 여기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교통, 은행 이런 데 많이 쓰인다. 심지어는 의료기에도 쓰입니다. 어떤 장전병을 쓰이니? 일단은 자료가 손상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사, 편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다 디지털 신호를 많이 쓴다. 이 아날로그 자연에서 오는 온도를 센서가 전기적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1도 또 올라가면 2도 좀 더 올라가면 3도 4도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가 센서다. 됐죠? 자, 그러면은 교재 19페이지 핵심 체크.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하고, 측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림이라고 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만든 과학적 기준이 되는 것을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1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핵심 체크. 첫 번째,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호라고 한다. 이런 자연의 신호를 분석하고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 3번은 다양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센서라고 한다. 연속적인 신호, 얘를 뭐라고 한다? 아날로그 신호. 불연속적인 건 디지털 신호.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숙제 29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세요. 됐죠?
29페이지까지 다 풀었어요.